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천 년 전 진시황의 명령으로 쌓기 시작한 끝이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민속 괴담에서는 20세기 후반 중국 밀림 속에서 실제로 기록된 한 한국 교수의 실종 보고서와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통해 진시황의 그림자 마을, 그 금단의 전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수님은 이미 대학 내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수업이라 불렀다. 그는 중국어 교수였지만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강의에는 중국의 지역 문화, 오래된 풍습, 고대의 미신까지 얽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실제로 중국 전역을 발로 다녔다고 했다. 지금은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당시의 교수는 그야말로 호기심 덩어리였다. 중국이라는 미지의 땅을 연구하겠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처럼 중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은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였고 외국인이 그 땅을 밟으려면 수많은 절차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교수님은 몇몇 뜻이 맞는 학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정식 루트로는 어렵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신 동남아를 경유한 후 중국으로 미립국하는 위험한 여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처음엔 단순히 학문적 목적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동남아 도착 직후 이미 비자가 거절되며 발이 묶였다. 당시엔 한국이 전쟁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절이었고 불법 체류나 취업 문제가 심각했기에 젊은 교수 일행은 당국의 의심을 받기 쉬운 처지였다.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던 제일동포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동남아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뇌물 조금만 쓰면 다 눈 감아줍니다.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갈 곳도 돌아갈 돈도 없었다. 결국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교수와 동료들은 그를 따라 일본으로 향했고 계획대로 동남아에 도착했다. 다행이라 여겼던 그 순간 운명은 다시 어둡게 뒤틀렸다.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것이다. 현지 정세가 급변해 국경이 봉쇄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자금을 소진했고 되돌아갈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다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브로커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데려다 드리죠. 밀림을 지나면 중국 국경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긴 공안의 눈이 미치지 않아요. 조금 위험하지만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교수는 망설였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열망은 불법과 두려움보다 컸다. 그렇게 그들은 운명의 숲으로 들어섰다. 브로커는 그들에게 작고 허름한 트럭을 보여주었다. 이건 가전제품 상자입니다. 안에 들어가세요. 그는 그 상자 안에 사람들을 숨긴 채 밀림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는 단지 사치품 밀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길 중간 우연히 트럭 안에 짐을 뒤지던 동료가 어떤 봉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전자제품이 아니라 하얀 가루였다. 이건 마약이잖아. 그 순간 교수의 온몸이 굳었다. 그는 아편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중국은 마약에 대한 처벌이 극도로 가혹했다. 외국인이라도 그 물건을 지니고만 있어도 즉결 사형이었다. 교수와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우린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죽는다. 브로커는 이미 그들의 눈빛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상하게 섬뜩했다. 그날 밤 교수는 결심했다. 도망쳐야 한다. 새벽녘 브로커가 잠든 틈을 타 그들은 밀림 속으로 몸을 숨겼다. 아무런 불빛도 길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단지 살겠다는 본능 하나로 달렸다. 발밑에 진흙이 끈적이게 달라붙고 어딘가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멈추면 그 순간이 끝일 것 같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주변은 끝없이 이어진 밀림이었다. 나무의 잎사귀가 하늘을 가려 낮인데도 어둡고 눅눅했다. 교수님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브로커의 흔적도 사람의 발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그저 바람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원숭이 울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여기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강을 찾아야 해. 물이 있으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나 밀림은 생각보다 잔혹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차가운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배는 허기와 갈증으로 타들어갔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수는 결국 나무칩 사이에서 작고 붉은 열매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다. 이건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동료가 막았다. 모르면 먹지 마. 독일 수도 있어. 그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계속 걸었다. 그러다 며칠째 되던 날, 드디어 강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물은 탁했고 흙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지독한 갈증에 견디지 못하고 불을 피워 물을 끓였다. 이거라도 마셔야 해. 교수는 물을 입에 대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다. 물 때문이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죽음의 냄새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교수의 한 동료는 더 이상 걷지 못했다. 먼저 가, 난 여기까지야. 그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교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강을 따라가면 마을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에 가까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강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야, 저기 봐. 동료가 손가락으로 저편을 가리켰다. 나무집 사이로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 교수는 남은 힘을 짜내며 달렸다. 살았다. 사람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수와 동료들을 보자마자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기다려. 우리 사람이라고. 교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졌다. 교수는 그들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쫓아갔다. 그들을 따라가면 마을이 있을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을 찢었다. 그렇게 숲을 헤치며 달려가던 교수는 문득 눈앞의 풍경에 발이 멈췄다. 절벽이었다. 그리고 그 끝자락 아래로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황토빛 지붕, 초가집,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마치 시간에 갇힌 듯한 몇백 년은 거슬러 올라간 풍경이었다. 교수는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모른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레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그들은 거칠고 검게 그을린 피부에 수북한 털이 몸을 덮고 있었다. 여자와 남자의 구분조차 모호할 정도였다. 교수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낯설고 무언가 원시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교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교수는 표준 중국어로 또 지방 사투리로 말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팅부덩마. 그들은 그저 웅얼거리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교수는 급히 메모장을 꺼내 한자로 적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에 노인 중 한 명이 다가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듯한 글자를 꾹꾹 눌러 썼다. 그러나 그것은 교수조차 처음 보는 문자였다. 형태는 한자와 비슷하지만 획이 이상하게 꼬여 있었다. 그 순간 교수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낯선 방언이 아니었다. 마치 수천 년 전 이미 사라졌어야 할 글자처럼 보였다. 노인은 교수의 메모장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말이었지만 듣는 이에게는 의미가 닿지 않았다. 교수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한자 몇 개를 더 적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더니 같은 말만 반복했다. 지허주와, 지허주와. 그 발음은 묘하게 불안했다. 말끝마다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소리. 마치 오래된 무덤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같았다. 교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근데 그의 친구는 속삭였다. 이것 이상해. 이 마을. 뭔가가 잘못됐어. 교수는 애써 그를 달랬다. 진정해. 우린 이제 안전해. 최소한 사람은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 사람 중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재로 뒤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짐승처럼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교수의 얼굴을 만지더니
갑자기 입가를 벌리며 이상한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교수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이빨 사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검은 실이 끼어 있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교수 일행을 허름한 초가 안에 머물게 했다. 지붕 사이로 벌레들이 기어다녔고 불빛은 거의 없었다. 밖에서는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둥, 둥, 둥.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의식의 신호처럼 들렸다. 교수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다.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음율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만리장성을 높게 쌓. 그 가사는 분명 중국어였다. 하지만 억양이 너무 낯설어서 그가 아는 그 어떤 방언과도 달랐다. 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속삭였다. 지금 저 사람들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노래하고 있어.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지금은 진나라 시대도 아닌데. 새벽이 되자 촌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손짓으로 교수 일행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했다.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흙집으로 들어갔다. 안쪽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다. 그 뜻은 분명했다. 여기서 살아라. 이 여자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교수는 놀라 머리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에겐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아내가 있다는 뜻을 여러 번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더니 곧 분노로 일그러졌다. 즈허 즈화, 즈허 즈화.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몰려들어 교수와 친구들을 포위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일그러졌고 그들의 눈동자는 인간이라기보다 야수의 그것이었다. 교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개어절하면 죽는다. 그는 친구를 바라봤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 그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릴까 두려워 숨을 죽였다. 뒤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누군가가 불빛을 들고 나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그들은 다시 밀림으로 몸을 던졌다. 프리피 얼굴을 베고 땅에 진흙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무언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발소리인지 짐승의 발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저편에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동남아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냥꾼은 처음엔 그들을 경계했지만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데리고 밀림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교수와 동료들은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수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늘 들려오는 그 노래, 만리장성을 높게 쌓. 그 소리는 언젠가 다시 그를 부를 것만 같았다. 그 사건 이후 교수님은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새벽이면 식은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곤 했고 귀에는 여전히 그 낯선 노래가 맴돌았다. 만리장성을 쌓, 높게 쌓. 그 음율은 마치 먼 과거에서 흘러나온 주문 같았다.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교수는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라며 그 일을 묻으려 했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 마을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몇 년 뒤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교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 기억을 연구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이젠 안전하겠지. 이번엔 학자로서 간다. 그렇게 다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베이징, 시안, 허난, 만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대 문자와 방언을 연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국 대학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에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고대 방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멸종된 언어와 비슷한 형태의 문자도 발견되었다더군요. 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 마을의 언어일까? 그는 곧바로 그 연구자와 연락을 취했다. 몇 주 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중국의 한 오래된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그 학자는 젊었지만 매우 진지한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교수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실제로 그런 마을을 다녀오셨다고요?
언어 기록 같은 건 없습니까?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행 중 들고 나왔던 낡은 메모장을 꺼냈다. 거기엔 그때 노인이 써주었던 해독되지 않은 한자들이 적혀 있었다. 중국 교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이상하네요. 그는 확대경을 들고 글자를 하나하나 훑었다. 이건 어떤 소수민족의 문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의 방언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수는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중국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진나라 시대의 문자와 유사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고대 언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교수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진나라, 그가 본 마을 사람들, 그들의 복장과 언어, 그리고 그 노래,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중국 교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다. 이건 경악스럽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교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기록이라니요? 중국 교수는 메모장을 교수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시황은 죽었는가요? 진시황은 여전히 성을 쌓고 있다.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우린 그를 위해 돌을 나르고 있다. 그 문장은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듯했다. 교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중국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들은 아직도 진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 만리장성의 부역에서 도망친 자들이 숲으로 들어가 외부와 단절된 채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순간 연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민속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었다. 교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그 마을의 노인과 아이들,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다. 만리장성을 쌓, 높게 쌓. 그 음성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저주처럼 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교수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밀림의 습한 냄새가 다시 코를 파고들었고 노인의 탁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지어주와, 지어주와. 그것은 그때도 지금도 해석되지 않은 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들은 왜 아직도 진시황을 믿고 있었을까? 왜 그 시대의 언어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을까? 그 의문은 곧 집착이 되었다. 교수는 다시 중국으로 향했다. 이번엔 남서부 깊은 산악지대였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마을들, 외부인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때 마을과 비슷한 집단이 존재할까 싶어 오래된 문헌과 지도를 뒤지며 발로 탐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을 닫았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앙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말랐고 눈빛이 깊었다. 교수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라고 소개하자 노파는 잠시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주어를 할 줄 아십니까? 교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노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그녀는 현재의 만주 일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멸종된 언어의 마지막 구사자였다. 교수는 매일 그녀를 찾아가 오래된 노래와 전설, 그리고 고대의 단어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먼 옛날의 노래를 꺼내 흥얼거렸다. 음률은 느리고 낮게 깔렸으며 어딘가 불길한 울림이 있었다. 만리장성을 쌓, 높게 쌓. 교수의 손이 멈췄다. 어때?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노파는 천천히 눈을 감고 대답했다.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를 원숭이들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그 말에 교수는 숨이 막혔다. 원숭이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털이 많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아주 오래전에 산속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진의 그림자라고 불러렀습니다. 교수는 말없이 노파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봤던 그 마을, 그 언어, 그리고 그 노래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들은 진나라의 부역에서 도망쳐 숲속에 숨어 살며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황제를 위해 성을 쌓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파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들은 아직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요.
그리고 가끔 그들이 우리 쪽으로 나와 사람을 데려가기도 해요. 황제의 부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수는 말문이 막혔다. 노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믿고 있었다. 아니, 믿는 것을 넘어서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교수는 호텔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 너머 어둠으로 향했다. 어쩌면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돌을 나르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노트를 펼쳐 다시 그 문장을 써 내려갔다. 진시황은 죽었는가? 아니, 그는 여전히 성을 쌓고 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 사이로 들리는 듯했다. 만리장성을 높게 쌓. 교수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단지 바람의 소리였을까? 아니면 며칠 뒤 육체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밀림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신이 기록한 음성 파일과 노트를 정리했다. 진나라의 유민, 단절된 문명, 시간의 고립, 그런 단어들이 노트 위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글을 쓰면 쓸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녹음 파일에서 들리던 노래의 가사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엔 만리장성을 높게 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문장처럼 들렸다. 돌을 더 가져와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녹음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목소리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엔 한두 명이던 노랫소리가 점점 합창이 되더니 마지막엔 남녀노소의 음성이 섞여 울려 퍼졌다. 그는 녹음기를 꺼버렸다. 방 안은 숨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둥, 둥